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활성화했던 슈퍼땡스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고급, 더 양질의 내용으로 격려와 응원에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빙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883년 미국으로 떠났던 슈퍼 엘리트들, 조선의 엘리트들, 보빙사 일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함께 신세계를 보았을 때 너무나도 달랐던 그들, 조선을 스쳐가 버린 근대화의 기회,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보빙사와 그 정사 민영익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정권도 없고 완벽한 나라도 없죠. 완벽하게 사악한 집단이나 완벽하게 순수하게 사악한 집단 혹은 정권도 없습니다. 고종이라는 정권, 40년 넘도록 조선의 마지막을 지켰던, 통치했던 그 정권 또한 한때 개혁을 추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이 보빙사입니다. 근데 완성하지 못했고 실패로 끝나버렸죠. 오늘과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보빙사 이야기, 일요일에는 병자호란과 그 위선의 계보 이야기 시리즈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빙사 이야기입니다. 19세기 후반은 지구 곳곳에 근대화라는 폭풍이 몰아닥치던 시기였습니다. 유럽을 볼까요?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로 상징되는 시작된 과학혁명이 터집니다. 그리고 17, 18세기에는 사회 시스템을 갈아엎는 시민혁명이 벌어지죠.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산업혁명이라는 세 가지 대전환이 유럽에서 벌어집니다. 산업혁명을 마지막으로 유럽이 순식간에 아시아를 압도하고 있었죠. 그게 19세기 이야기입니다. 압도당할 위기에 처한 아시아에서는 서구화, 곧 근대화라는 이 등식을 받아들인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 국가로 변신하던 중이었습니다. 청나라와 조선 또한 근대화 폭풍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청나라에서는 양무운동이라는 서구 문물 도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좀 달랐습니다. 옛 체제는 그대로 두고 서구 기술만 도입해서 개혁을 이루겠다. 즉 동도 서기, 동쪽 아시아의 체제는 유지하고 서쪽의 과학 기술을만 받아들인다는 그런 개혁 작업이었죠.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76년 일본에 이어서 1882년 미국과 수교를 하고 서구 문물을 도입을 통한 동도 서기식 개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제는 유지하고 기술 도입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공동체를 바꾸겠다는 그런 작업이었죠. 그 가운데 핵심 작업이 바로 1883년 미국으로 떠난 이 보빙사들입니다. 초청에 응해서 떠난다는 사람들입니다. 1882년에 조미수호 조약을 맺은 이후에 미국에서는 조선에 공사관을 개설합니다. 조선은 상설 공사관을 설치할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 사신을 파견을 하죠. 문을 닫고 살던 조선 왕국에게 500년 만에 굴러온 기회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초청을 했던 그런 사절단입니다.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좌절과 변신 이야기입니다. 1883년 5월 19일 주조선 미국공사 푸트가 조선에 부임합니다. 신부는 특명전권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데선 그 사람들이 얕잡아 보고 설치하던 영사나 총영사보다 높은 공사, 그것도 특명정권공사입니다. 이는 조선을 끝까지 속방으로 묶어두려는 청나라를 견제하고 미국이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과시한 그런 신분이었죠. 지금 현재 서울 정동에 미 대사관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처음에는 미국 공사관이었습니다. 이 부지에 공사관을 개설을 하고 나서 푸트는 사절단 파견을 조선 정부에 제의합니다. 그래서 1883년 7월 9일 조선 정부는 이 푸트의 제안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권 대신 사절단장의 민영익,
부대신의 홍영식, 종사관의 서광범을 임명을 합니다. 그 이후 속속 사절단원이 임명되는데 그 단원이 이렇습니다. 수행원으로 유길준과 변수, 무관 최경석과 현흥택, 역관으로 고영철, 역관이 더 필요했습니다. 중국어 통역관으로 우리탕이라 불리는 오례당, 미국인 고문 퍼시벌 로웰이라는 사람, 그리고 로웰의 일본어 통역관 미야오카 스네지로, 이렇게 일행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는 조선과 일본 체류 경험이 있는 조지 포크라는 미 해군 소위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1883년 7월 16일 이 일행은 1871년 신비장려 때 강화도를 공격했던 미 해군 함정 모노카시오를 타고 제물포를 떠나서 일본 요코하마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8월 15일 보빙사 일행은 그보다 2년 전 영국 리버풀에서 진수한 증기 여객선 아라비코로 갈아타고 동쪽 망망대해 태평양을 향해 출발합니다. 500년 동안 숨어 살던 조선인이 태평양을 건너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쇄국의 문이 마침내 바다 건너로 열린 겁니다. 1883년 9월 2일 500년 먹은 나라에서 온 사절단이 독립한 지 100년이 갓 넘은 나라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시카고, 워싱턴을 거쳐 9월 17일 뉴욕 피프스 애버뉴 호텔 5번가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호텔 대접견실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인 아서를 만납니다. 화려한 비단 관복을 입은 이 일행은 접견실 복도에서 조선식 큰 절로 예를 표한 뒤 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절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이한 예절이었지만 조선인으로서는 미국이라는 나라 최고 지도자에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조선식 예법이었죠. 이어서 국서 제정 의례가 이어집니다. 이후에 이 보빙사 일행은 보스턴을 위시해서 동부 산업단지와 뉴욕의 공장, 신문사, 육군사관학교, 우체국 같은 관공서를 견학을 합니다. 6일중이 나중에 이렇게 씁니다. 악마의 힘으로 불이 켜진다고 생각했다. 전깃불을 본 겁니다. 그 전깃불도 이 보빙사들이 처음 목격을 합니다. 홍영식은 우체국에 꽂혔습니다. 최경석은 농장에 꽂혔습니다. 그해 말 부사 홍영식을 포함해서 일진 일부가 먼저 귀국을 합니다. 이듬해 6월 달에 정사 민혁이 일행이 귀국을 합니다. 먼저 귀국한 홍영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지러울 정도로 눈부신 빛 속에 있었다. 어지러울 정도였답니다. 그 광명이. 이듬해 6월 달에 귀국한 이진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암흑세계에서 태어나 광명세계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암흑세계로 돌아왔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정사 민영익이었습니다. 민영익이 누굽니까? 왕비 민씨의 친족으로 실세 가운데 실세였습니다. 그 실세가 광명 속에서 충격을 받고 돌아온 겁니다. 이 실세라는 신분 그리고 광명 속에서 발견한 충격,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이제 조선의 개화와 근대화는 시간 문제였죠. 그렇게 속속 보빙사 일행이 돌아옵니다. 보빙사 일원으로 따라갔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6일주는 정사 민영익이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상투를 자르고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합니다. 국비 유학생으로는 조선인 1호였습니다. 무관 현흥택은 대한제국 군대 해산 때까지 무관으로 일을 합니다. 1895년 10월 왕비 민씨 암사 사건, 그러니까 을미사변이죠. 그때 현흥택은 경복궁에서 왕실 친위 부대인 12대 연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상을 입습니다. 이 을미사변을 계기로 현흥택은 근황파로 변신합니다. 을미사변에서 한 달 조금 지난 11월 28일 춘생문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여기에도 현흥택은 관여합니다. 춘생문 사건은 미국인 선교사 친러파, 친미파
관료와 군인들이 을미사변으로 공포에 쌓인 고종을 경복궁 외부로 빼내리던 사건입니다. 여기에 현응택이 관여하죠. 또 다른 무관 최경석은 미국 보스턴에서 여러 농장을 견학한 뒤 미국 농무부로부터 각종 신품종 종자와 농기술 서적을 선물받습니다. 일진으로 최경석이 귀국을 합니다. 최경석은 고종 정부로부터 망우리 일대 광대한 토지를 농지로 허가받습니다. 거기에 농무 목축 시험장을 설치합니다. 이 시험장에서 최경석은 재래종 품종과 도입 품종을 비교해서 재배하면서 근대 농법을 연구를 합니다. 미국에 연장 체류 중이던 민영익은 각종 근대 농기구를 수입해서 이 시험장으로 보냅니다. 1885년에는 소, 말 같은 가축도 미국 품종이 제물포를 통해서 시험장에 수입됩니다. 암말 2필, 종마 1필, 젖소 2필, 황소 1필, 돼지, 양 이런 따위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 시험장이 잘만 관리가 되고 여기에서 성과만 나오면 이제 이 가난한 조선에서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보호빙사 일원이었던 무관 최경석에 의해서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886년 이 의욕 넘치던 농장 관리자 최경석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후에 농장은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무관심 속에서 폐쇄되고 맙니다. 조선 500년을 옥죄했던 기술, 천시, 풍조가 이 농장을 구원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역관 고영철은 외국어와 상관없는 지방 군수직을 다수 맡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대로 역관 집안인 이 고영철에게는 형제가 셋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역관이었습니다. 둘째 형도 역관이었죠. 둘째 형 이름은 고영희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1882년 이모군란 때 달아나는 하나부사 요시모토 일본 공사와 연을 맺습니다. 이후에 승승장구를 한 고영희는 1910년 탁지부 대신으로 한일 병합조약 체결에 앞장을 섭니다. 그런 악연도 이 보빙사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사 홍영식은 귀국 이듬해 우정 총판에 임명됩니다. 자기가 이거야말로 개화의 상징이라고 조선 백성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던 바로 그 우체국을 만든 겁니다. 그해 12월 이 우정국이 개원을 합니다. 그 잔치를 홍영식이 주관을 합니다. 지금 서울 종로에 있는 조계사 바로 옆이 그 우정국이었습니다. 이 개원 기념 파티에서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종사관이었던 서광범도 가세를 합니다. 수행원인 변수도 가담을 합니다. 이 갑신정변은 외부로는 대청 4대를 청산을 하고 자주 독립을, 내부로는 전제 왕권을 제한하는 입헌군주제가 목표였습니다. 그때까지 고종 정권이 추진하던 동도 서계식 근대화, 옛 체제에 대한 계획 없이 서구 기술만 도입하겠다는 근대화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미 홍영식은 1883년 보빙사로 떠날 때 일본에 도착해서 김옥균과 만나서 정치 개혁을 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옥균은 차관 문제로 일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홍영식은 정사, 민영익 눈을 피해서 김옥균과 거사를 계획했던 겁니다. 김옥균과 홍영식은 서울 북촌 개화파 거두였던 박규수 집에서 근대화와 개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미 개화가 필요하고 정변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정변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홍영식은 무당 진령군이 살던 북묘까지 고종을 수행했다가 그곳에서 살해됩니다. 가문은 풍비박산납니다. 집 또한 피칠갑이 되고 흉가로 남았습니다. 훗날 고종의 정치 고문이 됐던 미국 선교사 호러스 알렌이 고종 윤허 속에 바로 홍영식, 흉가로 남은 그 홍영식 집에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설립을 합니다. 서광범은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가 훗날 귀국해서 가보개혁정부 대신이 됩니다. 전국이 계속 파행이 되면서 이어지죠. 서광범은 권력을 상실합니다. 주 및 특명 정권 공사로 미국으로 쫓겨나죠.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서광범의 묘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수행원 변수는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메릴랜드 대학 농과대에 입학을 하죠.
1891년 변수가 그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 해에 모교 앞에서 열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모교에는 그를 기리는 변수 룸이 있습니다. 변수는 미국 대학교를 졸업한 조선인 1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제 타도라는 정변 목적을 달성하려면 구체제 실세 누군가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다름 아닌 민영익이었습니다. 정변 기획자들은 민영익을 우정국 개국 잔치에 초대를 한 뒤 칼로 난자를 해버립니다. 사망 위기까지 갔던 민영익을 대수술 끝에 살려준 사람이 미국 선교사 겸 의사 알렌이었습니다. 홍영식이 살던 그 집에 광해원을 설립하게 해준 건 이 민영익이라는 왕비 민씨 조카를 살려준 데 대한 보답이었죠. 이렇게 누구는 훗날 근왕파로 변신했고 누구는 급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누구는 민생을 위한 농업혁신을 준비하다가 황망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민영익, 그 모든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권력의 소유자는 처단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조선 만국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던 이들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박종윤의 남의 역사.